안 무서워요. 새어머니가 아무리 눈을 부라려도 저는 하나도 안 무서운걸요. 온 집안이 숨도 크게 못 쉬는 무서운 새어머니 앞에서 9살 꼬마 아씨가 두 손을 허리에 얹고 또랑또랑 맞섰습니다. 서슬퍼런 그 얼굴 한 번의 하인도 식솔도 벌벌 떠는데 이 조그만 것만은 겁이 없었지요. 아버지가 새로 들인 어머니라며 아씨는 그 무서운 여인을 자꾸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겁 없는 꼬마가 하필 그 앞에 그리 당돌하게 나선 데에는 아무도 짐작 못한 까닭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 뜨거. 인공 모민 고구마인데. 댓글로 항인망 좋아하시면 한입 드릴게요. 옛날 옛적 충청도 회산 고을에서 진사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논밭도 넉넉하고 대문도 높다란 집안이었지요. 그런데 그 댁에서는 웃음소리보다 기침 소리가 먼저 담을 넘었습니다. 서진사가 워낙 몸이 약했거든요. 젊어서부터 골골거리더니 이제는 문지방 넘기도 힘겨워했습니다. 부엌 약탕기에서는 온종일 쌉싸름한 냄새가 피어올랐지요. 그런 집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송이. 올해 9살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주 물건이었지요. 눈망울은 밤톨처럼 크고 또랑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엔 겁이라고는 한 톨도 없었지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씨, 아이고, 거기서 얼른 내려오세요. 유모 점례가 감나무 아래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송이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유모, 조금만 저기 저 끝에 것이 저게 제일 붉단 말이야. 떨어지면 어쩌시려고 이 늙은 것. 간 떨어지겠네. 안 떨어져 나. 이런 거 잘한단 말이야. 송이는 야무진 손끝으로 홍시 하나를 톡 땄습니다. 그러고는 다람쥐처럼 스르르 내려왔지요. 봐, 안 떨어졌잖아. 어이구, 이 말괄량이를 그 홍씨가 뭐라고. 나무를 다 타세요. 제일 잘 익은 거잖아, 이건. 아버지 드릴 거야. 그 말에 점례는 그만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가 홍시를 제 저고리 자락에 곱게 닫고 있었거든요. 제일 붉은 건 아버지. 그다음 붉은 건 유모 나는. 제일 작은 거. 아씨도 참. 점례는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이렇게 겁없고 이렇게 다정한 아이가 또 있을까요? 이송이는 겁만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눈치도 아주 야무졌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점례가 아궁이 앞에서 약을 다리고 있는데 송이가 다가와 냄비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유모, 이거 물 너무 많이 부었어. 예, 늘 붓던 만큼 부었는데요. 아니야, 어제는 여기 이 금까지였는데 오늘은 넘었잖아. 이러면 약이 싱거워져. 점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로 물이 손가락 한 마디쯤 더 차 있었거든요. 아씨는 그걸 어찌 다 보셨대요. 아버지 약인데 봐야지. 그리고 유모 불도 너무 새살살 뭉근하게. 아이고, 이젠 약 다리는 법까지 가르치시네. 내가 하면 안 돼? 나 할 수 있는데. 위험해요. 아씨는 저리 비켜 계세요. 그럼 유모가 잘했다. 이 금까지만이야. 송이는 부직갱이로 불을 콕콕 눌러놓고서야 물러났습니다. 점례는 기가 막혀 웃었지요. 9살짜리가 약탕기 물금을 눈금 재듯 외고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집에는 안주인이 없었습니다. 송이 어머니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송이가 6살 되던 해였지요. 그 뒤로 넓은 집에 여자 어른이라고는 늙은 유모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린 딸과 병든 아비, 이 둘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지요. 그런데 이송이에게는 남모르는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쁜 것만 보면 죄다 제 보물함에 감춘 버릇이었지요. 반질반질한 조약돌, 세게 헝겊 조각, 어머니가 남긴 자그마한 놀이개까지. 그 작은 나무 상자는 송이에게 온 세상 제일 가는 곳간이었습니다.
6살 무렵의 일입니다. 하루는 송이가 아버지 사랑방에서 혼자 놀다가 벼루 곁에 놓인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가락만 한 도장이었지요. 그런데 그 끝에 붉은 실로 딴 매듭이 대롱대롱 달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 예뻐라. 어린 송이 눈에는 그게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운 놀이개로 보였지요. 붉은 술이 어찌나 곱던지 아이는 그걸 한참 들여다보다가 아무렇지 않게 제 보물함에 쏙 감췄습니다. 이건 이제 내 거야. 어머니 놀이개 곁에 나란히 뉘어놓고 뚜껑을 꼭 닫았지요. 6살짜리한테는 그저 예쁜 놀이개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 도장이 없어진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진사는 몸져 누운 뒤로 문서 한 장 볼 일이 없었거든요. 도장 찍을 일이 없으니 그게 있는지 없는지 알 까닭도 없었지요. 그렇게 붉은 매듭 달린 도장은 어린 아씨의 보물함 속에서 3년을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 집 이야기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송이 어머니가 병석에 눕던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방 안엔 약 냄새가 짙었고 어머니는 자꾸만 야위어갔지요. 6살 송이는 그 곁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자꾸 아파? 송이야. 어머니는 앙상한 손으로 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미가 하나만 일러주마. 잘 새겨두렴. 응, 얘야. 사람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봐야 하는 법이란다. 속이 뭔데? 어린 송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서운 것이니 속이니 그게 무슨 소린지 알 리가 없었지요. 무서운 얼굴 뒤에도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단다. 웃는 얼굴 뒤에 독한 속이 있기도 하고. 어머니, 나 그거 어려워 그냥 얼른 나. 어머니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송이가 크면 그때 알게 될 게다. 6살 송이는 그 말을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려운 얘기를 하나보다 그리 여겼을 뿐이지요. 얼마 안 가 어머니는 눈을 감았고 그 말도 아이의 기억 저편으로 가만히 가라앉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송이는 9살이 되었습니다. 씩씩하게도 자랐지요. 허나 서진사의 기침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오랜만에 서진사의 아우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서병년, 송이에게는 작은 아버지였지요. 이 작은 아버지는 언제나 웃는 낯이었고 말도 어찌나 살가운지 몰랐습니다. 형님, 이 아우가 왔습니다. 좀 어떠십니까? 병연이 왔는가? 늘 이리 걸음을 해주니 고맙네. 고맙긴요 헌데 형님, 얼굴이 영 못 되셨습니다. 서병현은 형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은근한 목소리로 운을 뗐지요. 형님, 이 댁에 안 사람이 없으니 이 모양 아닙니까? 약 수발 하나 제대로 받는 이가 없고요. 송이 어미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말을. 3년입니다. 형님 벌써 3년이에요. 이만하면 형님 곁을 지킬 사람을 들이셔야지요. 서진사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나 아우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형님만 생각해서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송이를 보십시오. 저 어린 것이 어미 손도 없이 어미가 있어야 배울 것도 배우지요. 그 말에 서진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딸 이야기가 나오니 마음이 약해진 것이지요. 제가 참 한 자리를 하나 봐뒀습니다. 조용하고 손끝이 야무진 분이라고요. 형님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시면 됩니다. 글쎄 나야 자네가 알아서 하겠지만. 잘 생각하셨습니다. 형님 다 형님 편히 쉬시라고 하는 일 아닙니까? 서병현은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환하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틈으로 조그만 얼굴 하나가 빼꼼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송이였습니다. 아이는 작은 아버지의 그 살가운 웃음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작은 아버지,
오냐? 우리 송이 거기서 뭘 보고 있누? 새어머니가 오면 우리 아버지 다 낫게 해줘요. 느닷없는 물음에 서병현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허나 이내 껄껄 웃었지요. 허허, 이 녀석 그럼 다 나으시고 말고. 정말이죠? 약속한 거예요. 송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서병현은 그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송이는 그 손길이 어쩐지 간지러워 슬며시 몸을 뺐습니다. 그렇게 서진사댁의 새 안주인이 들기로 정해졌지요. 헌데 그 여인이 온다는 말이 고을에 퍼지자 사람들이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온 여잔지 아무도 모른대. 웃는 낯을 통 못 봤다더구먼. 얼음장 같은 여자라나. 낯선 바람 한 줄기가 이 고요하던 집 안으로 그렇게 불어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새 안주인이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대문 앞에 가마 하나가 조용히 내려앉았지요. 그 안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온 집안 식소리 마당에 늘어서서 그 모습을 훔쳐봤습니다. 그런데 여인을 본 사람들의 낯빛이 하나같이 굳어버렸지요. 여인은 검은 빛이 도는 물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상복인가 싶을 만큼 어두운 차림이었지요.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눈매는 서리빨처럼 싸늘했습니다. 웃음기라고는 눈곱만치도 없었지요. 사람들은 친정지명을 따서 그 일을 해주댁이라 불렀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소. 서진사가 힘겹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해주댁은 그저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없었지요. 그 싸늘한 눈이 마당을 한 바퀴 훑자 하인들은 저마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감히 눈도 못 마주친 것이지요. 아이고, 무서워라. 저 눈 좀 봐. 쉿, 들리겠네. 사람들은 숨소리도 죽였습니다. 늙은 점례마저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쳤지요. 그런데 딱 한 사람, 그 서슬에도 눈 하나 깜짝 않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송이였지요. 아이는 새어머니 앞으로 쪼르르 다가가 고개를 발딱 젖히고 올려다봤습니다. 새어머니세요? 그래. 저는 송이에요. 9살이고요. 잘 부탁드려요. 해주댁은 아이를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허나 이내 눈길을 거두고 말없이 안채로 들어가 버렸지요. 송이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첫상이 차려졌습니다. 허나 밥상머리엔 찬바람만 감돌았지요. 서진사가 어렵사리 말을 붙여봤습니다. 집이 낯설어 불편하겠소. 필요한 게 있거든 언제든 말하시구려. 없습니다. 딱 한마디였지요. 해주댁은 그저 묵묵히 수저만 들었습니다. 서진사도 더는 말을 잊지 못했지요. 그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역시 송이였습니다. 새어머니, 이 나물 맛있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아이가 제압나물 접시를 쓱 밀어주었습니다. 해주댁의 손이 잠깐 멈칫했지요. 허나 여인은 끝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접시를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참 알다가도 모를 여인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송이는 새어머니께 아침 인사를 하겠다며 별당 앞으로 쪼르르 갔지요. 새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새어머니, 저 송이에요. 그래도 조용했지요. 아이는 아랑곳 않고 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나올 때까지 기다릴래요. 한참 뒤에야 방문이 입바끔 열렸습니다. 아직도 안 갔느냐. 새어머니 얼굴 보려고요. 쓸데없이 가서 밥이나 먹어라. 해주댁은 퉁명스레 문을 닫았지요. 허나 송이는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문 열어주셨다. 아이는 신이 나서 폴짝폴짝 뛰어갔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송이는 통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 생각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실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별당 앞을 지나는데 창호지 문에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이 늦은 밤에 웬 불일까요? 송이는 저도 모르게 발끝을 세우고 문틈으로 살며시 다가갔습니다. 그 안에서 뜻밖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섭던 해주댁이 무언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었지요. 낡고 자그마한 베네저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이 빨갛던 여인이 소리를 죽여가며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지요. 우는 것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는 그런 울음이었지요. 송이는 그만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했지요. 사람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봐야 하는 법이란다. 그때는 무슨 소린지 몰랐던 그 말이 어쩐지 이 밤에 문득 떠오른 것입니다. 송이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저 무서운 새어머니가 저렇게 혼자 울고 있구나. 저 무서운 얼굴 속에 저렇게 슬픈 게 숨어 있었구나. 아이는 그 이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 여인이 왜 저 베네저고리를 안고 오는지 그 사연까지는 알 도리가 없었지요. 다만 어린 가슴 한 구석이 찌르르 아파왔을 뿐입니다. 송이는 살금살금, 아주 살금살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돌아온 송이는 보물함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놀이개를 꺼내 조그만 손으로 꼭 쥐었지요. 어머니, 보고 싶어? 아이는 놀이개를 뺨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밤 송이는 오랜만에 어머니 꿈을 꾸었지요. 한편 이 집에는 웃는 낯의 손님이 뻔질나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아버지 서병연이었지요. 그런데 이 작은아버지가 형님 병수발을 핑계로 자꾸만 걸음을 하는 데에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형님 댁의 그 넉넉한 논밭, 그것을 통째로 삼키려는 것이었지요. 몸져 누운 형의 뒷배 없는 새마님의 어린 조카 하나뿐. 서병연이 보기엔 그야말로 손대기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날도 서병연은 행랑 뒤 으슥한 곳으로 청지기 하나를 은밀히 불러냈습니다. 만석이라는 자였지요. 부르셨습니까? 작은 나리. 만석아, 너 내 말 잘 들어라. 서병연은 목소리를 바짝 낮췄습니다. 저 새마님 말이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여자 아니냐 마침. 소문도 흉하고. 예, 그렇습지요. 내 진작 그 여자 뒤를 알아봤다. 전에 살던 집에서 어린 자식 하나를 잃었다더구나. 서병연의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그 일을 슬쩍 비틀면 그만이다. 제 손으로 자식을 잡아먹은 독한 계집이라고 장터의 말을 놓아라 알겠느냐. 만석은 흠칫했습니다. 하오나 그건 좀 이놈아, 내 노름빛. 곳간 축낸 일 이 숙부가 다 덮어주지 않았느냐. 그 한마디에 만석은 그만 고개를 조아렸지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서병연은 엽전 꾸러미를 툭 던져 주었습니다. 만석은 그것을 냉큼 주워 품에 챙겼지요. 그리고 만서가 명심해라. 애초에 뒷배 없는 과부를 골라 형님께 드린 것도 다 이 몸의 샘속이었다. 서병연이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들여놓고 악녀로 몰고 끝내 내쫓는다. 그러면 문중이 누구를 이 집 어른으로 세우겠느냐. 병든 형의 어린 조카뿐인 이 집을. 만석은 그제야 작은 나리의 큰 그림을 알아채고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행랑 모퉁이로 조그만 치맛자락이 얼핏 스쳤습니다. 서병연이 힐끗 그쪽을 봤지요. 허나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깟 어린 것이 뭘 들어봤자지. 그는 대수롭지 않게 돌아섰습니다. 9살짜리가 뭘 알겠느냐. 그리 얕본 것이지요. 바로 그 얕봄이 훗날 제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정작 송이는
두 사람이 은밀히 수군대는 것만 얼핏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는 미처 듣지 못했지요. 그저 작은아버지와 만석이 무언가 꿍꿍이가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느꼈을 뿐입니다. 만석은 그날 저녁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안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러고는 붓을 들어 있지도 않은 지출을 슬쩍 적어 넣었지요. 사랑채 뗄감값 선양해. 이참에 나도 좀 챙겨야지. 받은 엽전은 제 주머니로 장부엔 거짓셈으로 만석의 붓끝이 참 매끄럽게도 놀았습니다. 이튿날부터 장터에는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서 진사댁새 마님 말이야. 글쎄, 전에 살던 집 아이를 잡아먹었다지 뭐야. 에구, 무서워라. 어쩐지 상판이 그리 독하더라니. 박물장수가 나르고 우물가 안하기 보태고 소문은 발도 없이 온 고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해주댁을 마치 몹쓸 것 보듯 피했지요. 소문은 인해서 진사댁 담을 넘어 하인들 입에까지 오르내렸습니다. 글쎄, 새마님이 그런 여자래. 쉿, 아씨 들으시겠네. 부엌에서도 우물가에서도 다들 새마님만 나오면 입을 가리고 수군거렸지요. 그럴수록 해주댁은 방문을 더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닫힌 방문을 보며 저 여자가 뭔가 캥기는 게 있다며 또 한마디씩 보탰지요. 늙은 점례는 그 소문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이가 새어머니 방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는 아이를 다급히 붙잡았지요. 아씨, 그 마님 방엔 가까이 마세요. 왜? 소문이 흉해요, 저 마님이 전에 살던 집에서. 점례는 차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유모도 그 소문 믿어? 아이고, 이 늙은 것이야 믿고 안 믿고가 어디 있겠어요. 그저 아씨가 걱정이라 그러지요. 송이는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난 안 믿어 그 소문. 다 거짓말이야. 아씨가 그걸 어찌 아신다고. 그냥 알아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송이는 첫날 밤 보았던 그 울음을 떠올렸습니다. 허나 그것을 유모에게 소상히 말하지는 않았지요. 그저 마음속으로만 단단히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소문에 부지런히 부채질을 하는 이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아버지 서병연이었지요. 그는 문중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은근히 혀를 찼습니다. 원, 형님도 딱하시지 하필. 저런 여자를 들이시다니. 저러다 우리 송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나면 그땐 또 어쩝니까? 네, 그게 걱정이라. 밤에 잠이 안 와요. 겉으로는 조카를 염려하는 척, 속으로는 계모를 악녀로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그 그럴싸한 말에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지요. 듣고 보니 병연이 자네 걱정도 일리가 있네. 쯧쯧. 형님이 병중이니 아우인 자네가 잘 살펴야지. 서병연은 속으로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판이 제 뜻대로 짜여 가고 있었으니까요. 병석에서 진사만이 그 흉한 소문에 가슴을 쳤지요. 무슨 그런 말이 사람을 두고. 한마디 하려다가도 그는 이내 마른 기침만 쏟았습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설 기운조차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지요. 송이는 그 무서운 새어머니에게 자꾸만 다가가 보려 했습니다. 헌데 그게 영 쉽지가 않았지요. 새어머니, 저랑 뒷마당에 나가요. 감고 떨어진 거 주우러. 혼자 놀아라. 에이, 같이 가면 더 재밌는데. 시끄럽다 가서 유모나 찾아라. 해주댁은 번번이 아이를 밀어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싸늘한지 곁에서 보던 하인들은 아씨가 곧 울음을 터뜨릴 줄 알았지요. 그런데 송이는 울기는커녕 이튿날 또 쪼르르 찾아왔습니다. 새어머니, 오늘은요? 참 지치지도 않는 아이였지요. 며칠 뒤였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안악 몇이 모여 또 새마님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해주댁이
그 곁을 지나던 참이었지요. 저것 좀 봐. 저 눈매하고는 애 잡아먹은 여자가 저리 태연하게 돌아다니니 원. 다 들리게끔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도 해주대근 걸음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지요. 그저 돌처럼 굳은 얼굴로 묵묵히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조그만 것이 쏜살같이 달려 나왔습니다. 송이였지요. 아이는 안악들 앞을 딱 막아서더니 두 손을 허리에 얹었습니다. 우리 새어머니 흉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앙칼진 외침에 안악들이 흠칫했습니다. 아이고, 작은 아씨가 왜 이러실까? 그 마님이 뭐가 좋다고 저리 편을 든 후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허나 송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저를 지나쳐 가려던 해주댁 앞으로 달려가 우뚝 섰습니다. 해주댁이 걸음을 멈췄지요. 그 서리빨 같은 눈이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른도 벌벌 떠는 그 눈빛이었지요. 여느 아이 같으면 울음을 터뜨리고 달아났을 겁니다. 그런데 송이는 달아나기는커녕 까치발을 하고 목을 쭉 뺐습니다. 그 무서운 눈을 피하지 않으려고 눈을 이만큼 동그랗게 뜨고 낑낑 힘을 주었지요. 안 무서워요. 새어머니가 아무리 눈을 부라려도 저는 하나도 안 무서운거려. 순간 해주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오래 잊고 있었을 겁니다. 저를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똑바로 올려다보는 눈망울을요. 비켜라. 싫어요, 새어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무엇을 안다고 그러느냐. 몰라요, 그치만 그냥 알아요. 아이의 대답에 해주댁은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대꾸 없이 아이를 비켜 지나갔지요. 허나 그 걸음이 아까보다 조금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송이는 무서운 새어머니를 더욱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지요. 해주댁이 가는 곳마다 조그만 그림자 하나가 종종종 붙어 다녔습니다. 새어머니, 어디 가세요? 나도 같이 가요. 해주댁은 여전히 대꾸가 없었습니다. 허나 이제는 아이를 모질게 쫓아내지도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송이는 뒷곁 감나무에서 제일 붉은 홍시를 하나 골라 땄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것이 아니었지요. 아이는 그것을 두 손에 곱게 받쳐 들고 별당으로 쪼르르 갔습니다. 새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송이는 아랑곳 않고 문을 살짝 밀었지요. 해주댁이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요. 우리 집에서 제일 잘 익은 홍시예요. 새어머니 드리려고 아껴뒀어요. 아이가 홍시를 쑥 내밀었습니다. 해주댁은 그 조그만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지요. 왜 자꾸 이러느냐. 그냥요, 새어머니. 요즘 통 안 드시잖아요. 이거 달아요. 진짜 달아요. 해주댁의 손이 저도 모르게 홍시 쪽으로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아주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요. 해주댁은 얼른 손을 거두었습니다. 거기 두고 가거라. 네, 송이는 홍시를 방바닥에 살포시 놓고 폴짝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배시시 웃으며 나갔지요. 그날 밤 그 홍시는 어찌 되었을까요? 이튿날 아침 방바닥엔 빈 꼭지만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송이는 그날도 별당 툇마루에 쪼그려 앉아 새어머니가 나오기만 기다렸지요. 그러다 그만 기다리다 지쳐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빗소리가 자장가라도 된 모양이었지요. 얼마나 잤을까요? 송이는 어깨가 따뜻해지는 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 제 몸에 무명 호치부를 덮어주고 있었지요.
바로 해주댁이었습니다. 감기 들라 방에서 잘 것이지. 여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허나 이불을 여며 주는 그 손길만은 어쩐지 조심스러웠지요. 새어머니가 나 덮어줬어요? 착각 말아라. 마루가 젖어. 그런 것이다. 해주댁은 얼른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허나 송이는 보았습니다. 방문을 닫기 직전 그 설이 빨갛던 입가가 아주 잠깐 풀리던 것을요. 아이는 이불을 끌어안고 배시시 웃었습니다. 거봐, 무서운 사람 아니라니까. 한편 늙은 점례는 그런 송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아이의 머리를 빗겨주며 옛 이야기 하나를 슬쩍 꺼냈지요. 아시아 씨는 이 집 논밭이 다 누구 것인 줄 아세요? 아버지 거 아니야? 그게 말이지요. 저 앞들 기름진 논은요. 다 돌아가신 마님이 친정에서 물려받아 오신 거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 그 재산을 물려받으실 때 명문을 한 장 쓰셨지요. 나리께서도 사위로서 그 자리에 함께 수결하고 도장을 찍으셨답니다. 그 문서는 어디 있는데? 마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안채 벽장 깊은 곳에 꼭꼭 숨겨두셨지요. 혹여 그 문서를 탐낼 이가 있을까 저하셨던 게지요. 그 자리를 이 늙은 것한테만 가만히 일러주셨고요. 송이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요. 그저 우리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었구나 그리 여겼을 뿐입니다. 허나 이 이야기가 훗날 얼마나 큰 일을 하게 될지는 그때의 송이도 점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송이에게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체 그 흉한 소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새어머니는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상하단 말이야. 새어머니를 아는 사람도 없는데 소문은 어떻게 났지? 송이는 곰곰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은 아무도 그걸 궁금해하지 않았지요. 그저 소문을 옮기기 바빴을 뿐입니다. 허나 이 야무진 꼬마마는 그 소문의 뒤를 슬슬 밟아보기로 했지요. 며칠 뒤 장날이었습니다. 송이는 유모 몰래 장터에 따라 나섰습니다. 사람들 틈에 쏙 숨어 이 귀 저 귀로 소문을 주워들었지요. 그런데 마침 낯익은 뒷모습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청지기 만석이었습니다. 만석은 국밥집 안악에게 슬그머니 다가가더니 무어라 소곤거렸지요. 그러고는 손에 쥔 엽전 몇 잎을 안악의 손에 슬쩍 쥐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악은 희죽 웃으며 그것을 챙겼습니다. 송이는 기둥 뒤에 숨어 그 광경을 똑똑히 보았지요. 만석이가 왜 저기다 돈을 줘? 아이의 큰 눈이 대구르로 굴렀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아주 이상했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엽전을 받은 국밥집 안악이 옆자리 손님에게 냉큼 몸을 기울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글쎄, 저 진사댁새 마님이 말이야. 전에 애를 잡아먹었다잖우. 바로 그 소문이었습니다. 방금 만석에게 돈을 받은 그 입에서 똑같은 소문이 술술 흘러나온 것이지요. 송이는 그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저 흉한 소문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돈을 주고 불어 퍼뜨리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럼 만석이한테 돈 준 사람은 누구지? 아이는 조그만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송이는 곧장 유모에게 달려갔습니다. 유모, 내가 장터에서 봤는데 만석이 청지기가 국밥집 아주머니한테 돈을 줬어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소문을 냈어. 점례는 아이 말을 건성으로 들었지요. 아이고, 아씨도 참 만석이가 무슨 국밥값 치렀겠지요. 아니야, 국밥 안 먹었어. 그냥 돈만 줬다니까? 그런 걸 아씨가 나서서 뭐 하시게요. 어른들 일이에요. 어여 손이나 씻으세요. 점례는 그의 아이를 부엌으로 떠밀었습니다.
송이는 입이 잔뜩 부었지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다 밝혀낼 거야, 두고 봐. 아이는 야무지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조그만 가슴 속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지요. 9살 꼬마의 겁없는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송이는 틈만 나면 소문의 뒤를 캐고 다녔습니다. 아이 눈에는 어른들이 못 보는 것이 보였거든요. 하루는 송이가 청지기 만석에게 슬그머니 다가갔습니다. 시치미를 뚝 떼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말이지요. 만석이 청지기, 예. 작은 아씨, 무슨 일이십니까? 만석이 청지기. 저번에 장터에서 국밥집 아주머니한테 뭐 줬어요? 만석이 흠칫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봤는데 청지기가 돈 주니까 그 아주머니가 새어머니 흉을 봤어요. 왜요? 만석의 이마에 진땀이 송골송골 맺혔지요. 아이고, 아씨도 참 어린애가 뭘 잘못 보셨겠지요. 소인이 국밥값을 좀 치렀나 봅니다요. 국밥 안 먹었잖아요. 그냥 돈만 줬는데. 어허. 참 바쁘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요. 만석은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송이는 그 뒷모습을 빤히 보며 고개를 갸웃했지요. 수상해. 진짜 수상해. 그날 밤 만석은 슬그머니 작은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캥겼거든요. 작은 날이죠. 그 작은 아씨가 자꾸 소인을 캐묻습니다요. 장터 일을 봤다면서요. 뭐라? 그 어린 것이. 서병현은 잠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허나 이내 헛웃음을 쳤지요. 허허. 이 것 많은 놈아 9살배기가 벗으면 또 어쩔 테냐 제 아비한테 일러 바친들. 누가 코 올리게 말을 고지 듣겠느냐. 하오나, 쓸데없는 걱정 말고 내 할 일이나 해라. 어른 일에 애새끼가 무슨. 서병현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조그만 조카를 여전히 눈곱만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지요. 만석은 찜찜한 얼굴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낮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채 쪽에서 부스럭부스럭 이상한 소리가 났지요. 아버지는 안채에서 약을 잡숫고 계실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채에 대체 누가 있는 걸까요? 송이는 살금살금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서는 작은아버지 서병현이 무언가를 한창 뒤지고 있었습니다. 문갑을 열었다 닫았다, 서랍을 죄다 빼보고 벼루 격까지 샅샅이 헤집었지요. 그 얼굴이 어찌나 조급한지 몰랐습니다. 그놈의 도장이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냐. 서병현은 혼자 중얼거리며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형님 인장만 손에 넣으면 일이 단박에 끝나는 것을. 송이는 고개를 갸웃했지요. 작은 아버지가 왜 아버지 방을 저리 뒤질까요? 게다가 도장은 또 무엇란 말입니까? 아이는 그게 무슨 소린지 잘 몰랐습니다. 다만 어쩐지 가슴이 서늘해졌지요. 저 다정하던 작은 아버지의 얼굴이 오늘은 영 딴 사람 같았거든요. 바로 그때 송이가 그만 문지방을 밟아 삐거덕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서병현이 획 돌아봤지요. 얼른 몸을 뺐지만 조그만 치맛자락이 문틈에 얼핏 스쳤습니다. 누구냐? 서병현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마당엔 송이가 시치미를 뚝 떼고 서 있었지요. 작은아버지, 거기서 뭐 하세요? 아, 우리 송이로구나.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아비 책을 좀 찾느라 그러나. 서병현은 이내 그 살가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의 머리를 쓱 쓰다듬으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요. 저깟 어린 것이 봤어도 뭘 알겠누. 그는 대수롭지 않게 아이를 지나쳐 갔습니다. 허나 송이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지요. 작은 아버지가 찾던 그 도장이라는 것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송이는 이 이상한 일들을 아버지께 일러드리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사랑방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지요.
아버지. 있잖아요. 작은아버지가요. 아버지 방을 막 뒤졌어요. 도장 찾는다면서요. 서진사는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도장, 무슨 소리냐, 송이야. 그리고 만석이 청지기는요. 장터에서 돈 주고 새어머니 소문을 냈어요. 내가 다 봤어요. 허허, 우리 송이가 꿈이라도 꾸었나 보구나. 아버지는 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저 어린애의 엉뚱한 상상이려니 여긴 것이지요. 아비가 지금 좀 고단하구나. 나중에 듣자꾸나. 서진사는 이내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송이는 그만 풀이 죽고 말았지요. 이 집에서 아이의 말을 고지들어 주는 어른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알았어요. 나 혼자라도 알아낼 거예요. 한편 송이와 새어머니 사이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송이가 마당에서 놀다 넘어져 무릎이 까지고 말았지요. 아이는 아픈 것도 있고 대뜸 별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새어머니, 저 무릎 까졌어요. 호해주세요. 해주댁은 어이가 없다는 듯 아이를 받습니다. 유모한테 가거라. 싫어요. 새어머니가 해주세요. 아이가 막무가내로 무릎을 쑥 내밀었지요. 해주댁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무명 헝겊을 꺼내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뜻밖에도 야무지고 다정했지요. 아, 안 아프다. 새어머니 손. 되게 야무지다. 가만히 있어라. 다 됐다. 새어머니, 또 왜? 나는 새어머니가 참 좋아요. 그 말에 해주댁의 손이 우뚝 멈췄습니다. 이 여인은 참 오랫동안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쓸데없는 소리. 해주댁은 퉁명스레 돌아앉았습니다. 허나 아이는 보았습니다. 돌아앉은 그 어깨가 아주 가늘게 떨리고 있던 것을요. 그날 밤 송이는 새어머니 방에서 함께 저녁을 먹겠다고 때를 썼습니다. 새어머니, 오늘은 나랑 같이 먹어요. 혼자 먹으면 맛없단 말이에요. 해주댁은 대꾸가 없었지요. 허나 아이가 제 밥그릇을 들고 와 앞에 척 앉자 굳이 내치지는 않았습니다. 송이는 제잘제잘 온종일 있었던 일을 늘어놓았지요. 감꽃을 몇 개 주었는지, 부엌 강아지가 얼마나 컸는지, 해주댁은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딱딱하던 얼굴이 아이의 제잘거림에 아주 조금씩 풀리고 있었지요. 오랜 세월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이 겁 없는 꼬마 앞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송이는 야무지게도 조각들을 하나둘 모아갔습니다. 만석이 장터에 돈을 뿌린 일, 작은아버지가 아버지 방을 뒤지던 일, 하나하나는 조그만 조각이었지만 아이는 어렴풋이 느꼈지요. 이 모든 일 뒤에 무언가 커다란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요. 어른들은 왜 이걸 아무도 몰라 답답하게. 아이는 저 혼자 야무진 결심을 다졌습니다. 무언가 곧 밝혀낼 것만 같았지요. 허나 세상 일이란 아이 마음처럼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법입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서병연의 낯빛이 부쩍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인들 사이에 이상한 기운이 도는 것을 눈치챘거든요. 부엌 하인들이 저희끼리 수군대고 늙은 유모 점례의 눈빛도 어쩐지 달라져 있었지요. 금집안 공기가 슬슬 이상하게 도는군. 서병연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물론 그 조그만 조카가 뒤를 캐고 다닌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지요. 그저 어른들 사이에 낌새가 돈다 여겼을 뿐입니다. 일이 새어나가기 전에 서둘러야겠어. 애들 장난에 어른이 놀아날 수야 없지. 그는 서둘러 문중 어른들에게 기별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저리 병중일 때 집안일을 매듭 지어야 한다면서요. 송이는 낯선 어른들이 드나드는 게 아무래도 불안했습니다. 아이는 유모 점례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물었지요. 유모 저 어른들 다 뭐하러 온 거야? 우리 집에 무슨 일 나? 아이고, 아씨는 몰라도 돼요.
어른들 일이에요. 또 그 소리 유모는 맨날 몰라도 된대. 점례는 차마 아이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서글픈 낯빛에 송이는 오히려 가슴이 철렁했지요. 무언가 아주 나쁜 일이 코앞까지 닥쳐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새어머니한테 나쁜 일이 생기는 거구나. 아이는 조그맣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입술을 꼭 깨물었지요. 집안 공기가 하루아침에 싸늘하게 뒤집혔습니다. 며칠 새 낯선 어른들이 뻔질나게 드나들었지요.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눈치만 봤습니다. 송이도 그 심상찮은 기운을 느꼈지요. 애써 모은 조각들을 미처 다 맞추기도 전에 무언가 커다란 것이 저벅저벅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겁 없는 꼬마의 조그만 싸움 위로 시커먼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아버지 서병연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형님 댁 재산을 노려온 자였지요. 이제 형은 병들어 자리 보전을 하고 세마님은 소문에 몰려 뒷배도 없고 집안엔 어린 조카뿐. 서병연이 보기엔 판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것이었습니다. 뒷배 없는 과부를 골라들인 것도 끝내 악녀로 몰아내치고 제가 이 집 후견인으로 올라서기 위한 밑그림이었지요. 먼저 그는 집안 사정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기 시작했습니다. 청지기 만석을 은밀히 불러 곳간이며 문서며 죄다 살피게 했지요. 만서가 형님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느냐, 논이 몇 마직이고 밭이 어디까지냐. 예, 소인이 다 적어뒀습지요 해. 앞들 기름진 논만 해도 대단합니다요. 좋다 그 재산. 이제 곧 임자가 바뀔 게다. 한데 작은 날이 진사 어른이 시퍼렇게 살아 계신데 재산을 어찌. 이놈아 그러니 각서가 있는 게 아니냐. 병중에 형님이 이 아우에게 맡긴 걸로 하면 그만이지. 서병연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나 그는 한 가지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요. 그 기름진 논이 본디 누구의 것이었는지를요. 형이 혼인하던 무렵 서병연은 한양에 유학을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수가 친정에서 무엇을 지녀왔는지 그런 속사정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다 형님 재산이려니 그리 여겼을 뿐이지요. 서병연은 만석을 시켜 세마님의 뒤도 은밀히 캐게 했습니다. 저 여자 친정도 없고 뒷배도 없다지. 기댈 데가 아주 없어. 예, 그렇습죠. 혈혈단신이라 나서줄 사람 하나 없습니다요. 됐다 그럼 내쫓아도 뒤탈이 없겠구나. 서병연은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뒷배 없는 여인 하나쯤 소문으로 몰아내치는 건 일도 아니라 여긴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병연은 집안 사람들을 하나둘 제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문중 어른들 앞에서는 눈물까지 글썽였지요. 어르신들 이 아우가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형님은 저 지경으로 누워 계시고 저 세마님은 애 잡아먹었다는 소문까지 파다합니다. 저러다 우리 어린 송이한테까지 화가 미치면 그땐 무슨 낯으로 조상님을 뵙겠습니까? 그럴싸한 말에 문중 어른들은 저마다 혀를 찼습니다. 쯧쯧. 병연이 자네 말이 100번 옳네. 저런 흉한 소문 있는 여자를 어찌 이 댁 안주인으로 두겠나. 이렇게 서병연은 계모를 악녀로 몰아 내쫓을 명분을 착착 쌓아갔지요. 병약한 형은 어느새 뒷방으로 밀려나 집안일에 입도 뻥긋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병연아,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그리 함부로. 형님은 그저 몸이나 돌보십시오. 이런 골치 아픈 일은 이 아우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서병연은 형의 말을 딱 잘랐습니다. 서진사는 힘없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집안 형편이 이 지경이 되니 하인들도 슬금슬금 눈치를 봤습니다. 곧 세마님이 쫓겨날 거라는 말이 돌자 다들 해주댁을 더 대놓고 업신여겼지요. 밥상을 늦게 드리는가 하면 부르는 말에 못 들은 척도 했습니다. 그래도 해주댁은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저 그 모든 수모를
돌처럼 묵묵히 견딜 뿐이었습니다. 오직 송이만이 그런 새어머니 곁을 종종종 지켰지요. 새어머니 저 사람들 왜 저래요? 내가 다 혼내줄까요? 놔둬라. 다 지나간다. 안 지나가면요? 해주댁은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슬쩍 쓸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쩐지 쓸쓸했지요. 그 무렵 어느 밤이었습니다. 송이는 잠든 척하다가 살그머니 새어머니 방으로 건너갔지요. 해주댁은 등잔불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어머니, 앉아요? 넌 왜 안 자고? 새어머니 혼자 있으면 무서울까봐요. 해주댁은 어이없다는 듯 아이를 봤습니다. 내가 무서운 사람이라며. 에이, 그건 사람들이 잘못 안 거고요. 나는 새어머니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이가 배시시 웃으며 해주댁 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해주댁은 그런 아이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나직이 물었지요. 넌 참 이상한 아이로구나. 다들 나를 피하는데 어찌 너만.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무서운 것만 보지 말고 속을 보랬어요. 새어머니, 속은 안 무서워요. 그 말에 해주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인은 얼른 고개를 돌렸지요. 허나 그날 밤 아이가 잠들 때까지 그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서병연이 문중 어른들을 안방에 그득 모아놓고 품에서 문서 한 장을 척 꺼냈습니다. 어르신들 이걸 좀 보십시오. 사람들이 목을 빼고 들여다봤지요. 그것은 한 장의 각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서진사의 도장이 붉게 찍혀 있었지요. 형님께서 병중에 이 아우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당신 논밭이며 어린 송이 뒤실이며 다 이 아우가 맡아달라고요. 문중 어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사가 그런 각서를 다 썼단 말인가. 도장까지 일이 찍혔으니 틀림없구먼. 도장까지 일이 찍혔으니 틀림없구먼. 그 소란에 병석의 서진사가 겨우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각서를 본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게 무슨 나는 이런 것을 쓴 적이 없네. 형님도 참 지난 봄에 크게 알아놓으셨을 때 정신이 오락가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아우 손을 붙잡고 신신당부하셨지요. 내가? 아니, 나는 그런 기억이. 서진사는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긴 그 무렵 열에 들떠 며칠을 앓느라 기억이 온통 흐릿했거든요. 정말 제가 그랬던가 아닌가. 병약하고 마음 약한 그는 제 기억조차 자신할 수가 없었지요. 허나 도장은 그러고 보니 내 도장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더라. 통 기억이 나질 않는구나. 형님 도장이 여기 이렇게 시퍼렇게 찍혀 있질 않습니까? 설마 이 아우가 없는 걸 지어냈겠습니까? 서병연의 목소리가 서슬퍼랬습니다. 서진사는 그만 고개를 떨구고 말았지요. 제 기억도 흐릿하고 도장까지 찍혀 있으니 무어라 항변할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서병연의 무서운 계략이었습니다. 잊지도 않은 각서를 위조해 형님 재산과 조카의 뒤실까지 통째로 삼키려는 것이었지요. 각서에 찍힌 그 도장이 가짜라는 것을 그 자리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병연은 형님 수결이야 어깨너머로 익혀 그럴싸하게 흉내냈지만 도장만은 진짜를 구할 수 없었지요. 진짜 도장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자 하는 수 없이 조잡한 가짜를 새겨 찍은 것이었습니다. 수결은 감쪽 같아도 그 인장 하나가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형이 병약해 3년째 도장 쓸 일이 없었으니 그것이 없어진 줄도 몰랐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도장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서병연도 서진사도 까맣게 몰랐지요. 오직 한 사람, 그 굵은 매듭을 예뻐하던 아이의 보물함 속에만 고요히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마침 그 무렵 서진사의 병세가 부쩍 깊어졌습니다.
며칠을 고열에 시달려 정신마저 오락가락했지요. 사람을 알아보다가도 이내 까무룩 잦아들고는 했습니다. 서병현은 바로 그 틈을 노렸습니다. 형이 사경을 헤매듯 정신을 놓은 지금이야말로 이를 단숨에 밀어붙일 때라 여긴 것이지요. 가장이 오늘 내일하는 그 어수선한 틈에 서병현은 문중 어른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어르신들 하니 이참에 저 흉한 세마님을 이 집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서병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문도 소문이거니와 어린 송이를 위해서라도요. 며칠 후 문중회의를 열어 마땅히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문중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거니 사흘 후 제실에 모여 결단을 내리세. 그 무서운 소식은 이내 온 집안에 쫙 퍼졌습니다. 하인들은 저희끼리 수군댔지요. 사흘 뒤면 세마님이 쫓겨난다는군. 그러게 애 잡아먹은 여자니 쫓겨나도 싸지 뭐. 정작 당사자인 해주댁은 그 말을 듣고도 낯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방으로 들어가 낡은 보퉁이를 조용히 꺼냈을 뿐이지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듯이요. 이 여인은 세상에 정을 붙였다가 잃는 일이 어떤 것인지 너무도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역시 이 집도 잠깐이었구나. 해주댁은 베네 저고리를 보퉁이에 챙겨 넣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엿들은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송이였지요. 아이의 조그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새어머니가 쫓겨난다니요. 그 무서운 얼굴 뒤에 슬픔을 숨긴 밤마다 홀로 울던 그 사람이 말입니다. 안 돼, 그건. 절대로 안 돼. 송이는 조그만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어른들은 아무도 새어머니 편이 아니었지요. 아버지는 힘이 없고 문중 어른들은 작은 아버지 편이고 이 집에서 새어머니를 지킬 사람은 이제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내가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는 야무지게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판이 짜였습니다. 사흘 뒤 문중회의에서 해주댁을 내쫓기로 결정이 날 참이었지요. 병든 아비도 뒷배 없는 계모도 이 거센 물살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온 집안의 먹구름이 새카맣게 드리웠지요. 그런데 이 집에 아직 포기하지 않은 이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겁 없는 우리 꼬마 아씨였지요. 어느덧 사흘이 지나 문중회의가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실에는 문중 어른들이 그득 모였지요. 서병현은 그 한가운데 앉아 짐짓 근심 어린 낯을 지었습니다. 어르신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집을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저 흉한 세마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어른들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병석에서 진사가 겨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꼭 그리해야만 하겠는가? 형님은 가만 계십시오. 다 형님과 송이를 위한 일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세마님 해주댁을 당장 이 집에서 내쫓기로요. 해주댁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보퉁이 하나를 들고 조용히 대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하인들이 멀찍이 서 그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쫓겨나는구먼. 애 잡아먹은 여자니 싸지 뭐. 수군거림 속에서도 해주댁은 고개 한 번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올 때처럼 그렇게 말없이 떠나려 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 돼요. 조그만 것이 쏜살같이 달려나와 대문 앞을 딱 막아섰습니다. 송이였지요. 아이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온몸으로 대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새어머니, 못 가요. 아무 데도 못 가요. 송이야, 비켜라. 어른들 일이다. 서병현이 아이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허나 송이는 대문 빗장을 두 손으로 꽉 붙들고
죽어도 놓지 않았지요. 싫어요. 새어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다들 잘못 안 거예요. 허, 이 녀석이 어른이 말하는데. 하인 둘이 달려들어 아이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송이는 발버둥을 치며 악을 썼지요. 나요. 우리 새어머니 데려가지 마요. 새어머니.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그 조그만 손이 빗장을 붙은 채 하얗게 질렸지요. 새어머니는요. 밤마다 혼자 울어요. 내가 다 봤단 말이에요. 나쁜 사람이 왜 울어요? 송이의 외침에 마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봤지요. 밤마다 운다고? 저 작은 아씨가 거짓말할 아이는 아닌데. 수군거림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늙은 점례는 그의 치맛자락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지요. 그래도 서병현은 낯빛 하나 안 변했습니다. 어허, 애 말을 어찌 곧이 듣습니까? 어서 저 아이를 떼어내지 못할까? 하인들이 다시 송이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허나 아이는 빗장을 붙은 손을 놓지 않았지요. 안 나. 죽어도 안 나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해주댁의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 무섭던 여인의 눈에 오래 마른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지요. 송이야, 여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만해라. 이 사람은 가야 한다. 싫어. 새어머니 가면 나도 갈 거야. 나도 데려가요. 송이는 기어이 해주댁 치맛자락을 붙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해주댁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를 끌어안았지요. 온 집안이 벌벌 떨던 그 서리빨 같은 여인이 어린 것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송이야. 지켜보던 하인들도 문중 어른들도 그만 숙연해지고 말았지요. 병석에서 진사가 그 모습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게들 저 어린 것이 저리 우는데 하루만 말미를 주세. 문중 최고 어른도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내일 아침까지만이네. 날이 밝는 대로 떠나야 하네. 그렇게 겨우 하룻밤의 말미가 주어졌습니다. 딱 하룻밤. 그 안에 무언가 뒤집지 못한다면 새어머니는 영영 떠나야 하는 것이었지요. 그날 밤 송이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날이 밝으면 새어머니가. 아이는 방 안을 뱅뱅 돌며 발을 굴렀습니다. 어른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요. 아버지는 힘이 없고 유모는 그저 눈물만 훔치고 송이는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 놀이개라도 만지려 보물함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나 어떡해요 새어머니를. 못 지키겠어요. 아이가 훌쩍이며 상자 속을 뒤적이는데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잡혔습니다. 붉은 매듭이 달린 자그마한 도장이었지요. 송이는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눈이 번쩍 뜨였지요. 도장? 이거 도장이잖아. 문득 작은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놈의 도장이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냐. 사랑채를 온통 헤집으며 찾던 바로 그 도장. 작은아버지가 이걸 그렇게 찾았어. 그런데 여기 있잖아. 그 순간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아이의 머릿속에서 착착 맞물렸습니다. 장터에 엽전을 뿌리던 만석이 그건 소문을 지어내려던 것이었지요. 사랑채를 온통 뒤지던 작은아버지. 그건 바로 이 도장을 찾으려던 것이었고요. 작은아버지는 이걸 못 찾았어. 그래서 가짜를 새겨 각서에 찍은 거야. 진짜 도장이 3년 내내 제 보물함 속에 잠들어 있었으니 아무리 뒤져도 찾을 리가 없었지요. 6살 송이가 붉은 매듭이 예뻐 감춰두었던 바로 그 도장이었습니다. 이 도장만 있으면 각서가 가짜라는 걸 밝힐 수 있어. 송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지요. 그 순간 오래전 어머니가 남긴 말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보라던 그 당부가요. 송이는 도장을 꼭 쥐고 눈물을 글썽였지요. 어머니가 지켜주신 거예요? 어머니 놀이개 곁에 3년을 잠들어 있던 그 도장이 마치 어머니가 딸의 손에 살며시 쥐어준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송이는 유모가 들려준 이야기 하나가 번뜩 떠올랐지요. 어머니가 친정에서 재산을 물려받으며 쓴 명문, 아버지도 함께 수결하고 도장을 찍었다던 바로 그 문서 말입니다. 어머니가 안채 벽장 깊이 숨겨두었다던 그 명문이요. 맞아. 어머니가 숨겨둔 명문. 거기 아버지 도장이 있어. 송이는 그 길로 점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아씨 이 밤중에 무슨. 유모, 어머니가 숨겨둔 명문. 그 자리 어디야? 얼른 알려줘. 아씨가 그건 어찌 아시고. 새어머니를 지킬 수 있어. 그 문서면 다 밝힐 수 있단 말이야. 아이의 두 눈이 어찌나 형형하던지 점례는 얼결에 안채 벽장 자리를 일러주었지요. 송이는 한달음에 달려가 벽장 깊숙이 숨겨진 낡은 문갑을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 어머니가 남긴 명문이 고이 들어 있었지요. 송이는 명문을 펼쳐보고 또 손에 쥔 도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명문 끝에는 아버지가 젊은 날 손수 쓴 수결과 그 곁에 찍은 인장이 또렷이 남아 있었지요. 그리고 그 인장은 지금 손에 쥔 진짜 도장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명문에는 또 그 기름진 논밭이 다 어머니 것이라 적혀 있었고요. 됐어. 이거면 돼. 아이의 얼굴에 희망이 반짝 피어올랐습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송이는 아버지 사랑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아이가 도장과 명문을 방바닥에 적 펼쳤지요. 이게 다 무엇이냐? 아버지 진짜 도장이에요. 내가 6살 때 예뻐서 감춰뒀던 거예요. 작은 아버지가 이걸 못 찾아서 가짜를 새겨 각서에 찍은 거라고요. 서진사의 눈이 그제야 번쩍 뜨였습니다.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제 도장이 딸의 손에 들려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각서가 위조란 말이냐? 네. 그리고 이 명문 보세요. 그 논밭은 다 우리 엄마 거였대요. 작은 아버지 마음대로 못 가져가요. 병약하던 서진사의 얼굴에 처음으로 핏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과 명문을 그려쥐었지요. 내가 참으로 못난 아비였구나. 병들었다는 핑계로 딸도 아내도 지키지 못하고. 서진사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기침은 여전했지만 그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지요. 가자, 송이야 관하로 가자. 이 아비가 사또께 소장을 올리겠다. 마음 약하던 아비가 딸이 쥐어준 용기로 마침내 일어선 것입니다. 그렇게 부녀는 진짜 도장과 명문을 품에 안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저 무서운 계략을 뒤집으러 말이지요.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그득 모였습니다. 서진사가 사또께 소장을 올렸다는 소문에 온 고을 구경꾼이 몰려든 것이지요. 사또는 관련된 이들을 죄다 불러들였습니다. 위조 각서를 들고 나온 서병연, 청지기 만석, 그리고 무고를 당한 해주대까지요. 송이는 아버지 곁에 꼭 붙어 섰습니다. 조그만 손에는 진짜 도장이, 아버지 품에는 어머니가 남긴 명문이 단단히 들려 있었지요. 서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소장을 올렸습니다. 사또나리 소인의 아우가 각서를 위조하여 소인의 재산과 여식을 빼앗으려 하옵니다. 하물며 소인의 처를 없는 죄로 무고하였사옵니다. 그 목소리는 병색에 잠겨 가늘었지요. 허나 한마디 한마디가 또박또박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부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병들어 뒷방에 밀려나 있던 아비가 딸이 쥐어준 용기로 마침내 관아뜰에 선 것입니다. 사또가 소장을 받아 읽고는 관련된 이들을 모두 꿀렸지요. 양측의 말을 들어보겠다.
서병현은 앞으로 나오너라. 먼저 서병현이 나섰습니다. 그 얼굴엔 여전히 여유가 흘렀지요. 사또나리 이 각서를 보십시오. 형님이 병중에 이 아우에게 재산과 조카를 맡기신 것입니다. 형님 수결에 도장까지 버젓이 찍혀 있질 않습니까? 서병현은 각서를 척 내밀었습니다. 과연 각서 끝에는 서진사의 것이라는 수결과 붉은 도장이 나란히 있었지요.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결에 도장까지 있으면 빼도 박도 못하겠구먼. 사또가 각서를 받아들고 지그시 살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또나리, 그 도장은 가짜예요. 조그만 것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송이였지요.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저 어린 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서병현이 코웃음을 쳤지요. 허나 사또는 아이를 지그시 내려다봤습니다. 무엇이라 어디 그 연유를 대보아라. 진짜 도장은 여기 있어요. 이거랑 그 각서 도장이랑 대보세요. 송이가 진짜 도장을 두 손으로 받쳐 올렸습니다. 사또가 그것을 받아 각서의 인형과 나란히 놓고 살폈지요. 관아 마당에 숨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사또의 눈썹이 꿈틀 올라갔습니다. 이 각서에 찍힌 인형과 이 도장의 인형이 그 획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구나. 사또가 두 인형을 번쩍 들어 보였지요. 과연 가짜 도장은 급히 새긴 탓에 글자 획이 조금씩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술렁였습니다. 저것 봐. 획이 정말 다르잖아. 그럼 저 각서가 위조란 말이야? 웅성거림이 마당을 가득 메웠지요. 그럴 리가. 그거 내가 어디서 주워온 놀이객감일 뿐입니다. 서병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지요. 놀이객감 아니에요. 그건 우리 아버지 진짜 도장이에요. 송이가 앙칼지게 외쳤습니다. 제가 6살 때 붉은 매듭이 예뻐서 몰래 감춰뒀던 거예요. 작은 아버지가 그걸 못 찾아서 가짜를 새겨 찍은 거라고요. 아이의 또랑또랑한 말에 마당이 다시 크게 술렁였습니다. 바로 그때 여태 잠자코 섰던 진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나리 이 명문을 보시옵소서. 그는 품에서 낡은 명문 한 장을 꺼내 두 손으로 바쳤지요. 죽은 아내가 친정에서 재산을 물려받을 적에 이 못난 형이 사위로서 함께 수결하고 인장을 찍은 문서이옵니다. 그 인장이 바로 저 아이가 지닌 도장이옵니다. 사또가 명문의 예진장과 송이의 도장을 다시 대조했지요. 이번에는 두 인형이 한치 어긋남 없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과연 이 명문의 수결과 인장은 서로 꼭 맞는데 저 각서는 수결만 그럴싸하고 인장이 어긋나는구나. 남의 수결을 흉내내고 도장은 급히 새로 새긴 것이었다. 저 각서는 가짜가 틀림없다. 서진사가 천천히 아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 오래 병들어 잃었던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병연아, 이 형이 병들어 누웠다고 내가 감히 죽은 형수의 것까지 넘봤더냐. 내 살아서 이 눈으로 내 죄를 보는구나. 마음 약하던 아비의 그 한마디에 서병현은 그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서병현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나리 이건 필시 무슨 착오가. 그때 사또가 만석을 향해 호통을 쳤지요. 거기 청직이 만석은 듣거라. 내가 이 집 살림을 맡아 적어온 출납 장부를 당장 가져오너라. 만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 장부는 갑자기 왜? 냉큼 가져오지 못할까? 만석이 벌벌 떨며 장부를 바쳤습니다. 사또는 장부를 넘겨보다가 한 대목에 딱 손가락을 짚었지요. 이것 보아라. 사랑채 땔감 값으로 선양이 나갔다 적혀 있구나. 허나 이 고을 땔감 시세로는 한 철을 다 떼고도 한 양이면 족하거늘 이 선양은 대체 어디로 샜단 말이냐. 만석의 낯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제 손으로 슬쩍 부풀린 셈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지요.
내가 장부를 고쳐 제배를 불려온 것이 아니냐. 곳간을 축낸 죄에 문서까지 꾸민 죄라 내 죄부터 무겁게 물어주랴. 사또의 서슬의 만석은 그만 오줌을 지릴 지경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저부터 목이 달아날 판이었지요. 잠깐 작은 나리의 눈치를 살피던 만석은 결국 제 살길부터 찾기로 했습니다. 만석이 그의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나리,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장터에 소문을 뿌린 것도, 가짜 도장을 새겨 각서에 찍은 것도 다 작은 나리가 시킨 짓입니다요. 만석은 제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아는 것을 죄다 쏟아냈지요. 이놈이 어디서 헛소리를. 서병연이 펄쩍 뛰었습니다. 허나 이미 늦었지요. 닥쳐라. 위조한 각서에 지어낸 소문에 종을 부린 농간까지 내 죄가 산과 같도다. 사또가 서리빨같이 꾸짖었습니다. 사또가 서 진사의 명문을 다시 짚었습니다. 이 명문을 보니 그 전답은 본디 이 댁 전처가 친정에서 지녀온 것이라 지아비도 함부로 못하거늘 하물며 시아우인 내가 애초에 탐낼 물건이 아니었다. 서병연, 너는 있지도 않은 각서를 꾸며 형의 것도 아닌 재산과 어린 조카를 통째로 삼키려 한 것이었다. 서병연은 그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끝까지 얕보던 그 어린 조카가 제 무서운 계략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저깟 어린 것이. 그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봐라, 저 서병연과 만석을 당장 오라에 묶어라. 사또의 추상 같은 명이 떨어졌습니다. 나졸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결박했지요. 문서를 위조한 죄, 사람을 무고한 죄, 형의 재산을 노린 죄에 종을 부려 농간을 부린 죄까지. 서병연은 무거운 벌을 받아 먼 곳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곳간을 축내던 만석도 그 죄값을 톡톡히 치렀지요. 그 살가운 웃음도 이제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손가락질하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형이 병들었다고 그 재산을 노렸다니 제 욕심에 제가 넘어갔구먼. 이제 남은 것은 해주댁의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사또가 해주댁을 향해 물었지요. 부인을 두고 전 남편 자식을 해쳤다는 흉한 소문이 돌았소 헌데 방금 저 만석의 실토를 들으니 그 소문도 서병연이 불어 퍼뜨린 것이야 하오. 부인은 무어라 할 말이 없소. 그러자 여태 돌처럼 굳어있던 해주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인은 품에서 낡은 베넷저고리를 꺼내 두 손에 곱게 받쳐들었지요. 그 아이는 제가 해친 것이 아닙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제 자식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데려온 핏덩이를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길렀지요. 그 몇 해 전에 남편마저 병으로 여의고 홀로 그 어린 것에 매달렸습니다. 밤새 열을 다스리고 젖동량을 다니고 해주댁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열이 펄펄 끓던 밤이면 저는 밤을 꼬박 새우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저 집 모자라 이 집 저 집 젖동량도 다녔지요. 해주댁의 목소리가 자꾸만 젖어들었습니다. 헌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어린 것이 3살을 못 넘기고 그만 제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이를 묻고 저는 웃는 법을 잊었습니다. 정을 주었다. 잃는 것이 무서워 아예 마음을 닫아 걸었지요. 그래서 이 집에 와서도 그리 모질게만 굴었던 것입니다. 헌데 세상은 자식 잃은 어미를 두고 자식 잡아먹은 계집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그런 말을 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마당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그 무서운 소문의 정체가 이것이었습니다. 계모가 계자를 제 자식처럼 기르다
일은 그의 끊는 사연을 세상이 흉하게 비틀어 놓은 것이었지요. 밤마다 베넷저고리를 안고 홀로 울던 까닭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새어머니, 송이가 참지 못하고 달려가 해주댁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거봐요. 내가 그랬잖아요, 새어머니. 나쁜 사람 아니라고, 무서운 사람 아니라고. 해주댁은 그 조그만 것을 꼭 끌어안았지요. 그래, 내가 옳았다, 송이야. 지켜보던 구경꾼들도 하나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무섭다며 손가락질하던 그 여인 속에 이토록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을 줄이하여. 그 뒤로 서진사댁에는 오랜만에 봄볕이 들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해주댁은 이제 당당한 안주인이 되었지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서일까요? 서진사의 병도 조금씩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참으로 못났소.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 연목이 없구려. 아닙니다.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옅게 웃었지요. 기침 소리만 넘던 그 담 너머로 이제는 도란도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송이와 해주댁이었습니다. 이제 둘은 세상 누구보다 살가운 모녀가 되었지요. 어머니, 저기 감고 떨어졌어요. 같이 주우러 가요. 그래,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어머니가 손잡아 주면 돼요. 아이가 해주댁의 손을 꼭 잡고 마당을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새어머니를 어머니라 불렀지요. 무서운 것만 보고 벌벌 떨던 온 집안 사람들도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설이 빨갛던 얼굴 속에 이토록 따뜻한 어머니가 들어 있었다는 것을요. 먼 훗날 다 자란 송이는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사람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봐야 하는 법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두 어머니한테서 배웠지요. 세상을 떠난 생모가 남긴 그 한마디가 새어머니를 지켜낸 씨앗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은 겉만 보고는 알 수 없는 법이지요. 무서운 얼굴 뒤에 눈물이 숨어 있고 웃는 얼굴 뒤에 독한 속이 감춰져 있으니까요. 겁 없는 꼬마 아씨는 그 속을 볼 줄 아는 눈 하나로 온 집안을 구해낸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안녕. 맞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말해야 하는데.